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 믿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쓴다. 어느새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자신에게 익숙해지기도 한다.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해진다. 주목받고 싶은 집단 속에서는 더욱 집단원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애써 밝게 행동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잘 웃고 잘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믿어서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 나를 호감으로 보고 있는지조차 확신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마음에 이르면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싶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 이면의 깊은 마음에는 무의식적인 두려움도 내재돼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공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기도 어렵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는 중임이 어떤 식으로든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애씀이 주변 사람들의 불편감과 부담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일까?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해석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원인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타인의 감정, 집단의 분위기를 모두 자신이 책임지려는 행동은 사회 불안과 같은 증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습관과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경우 나의 성격으로 굳어진다. 현실은 어떨까?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말고 할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불안을 재생산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다. 겉보기엔 모든 관계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대인 민감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비칠 내 자신의 모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자신을 챙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역사가 깊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상처가 되어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 놓았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 상처받은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아이처럼 여전히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성인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로 세우는 힘을 기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이며 그들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이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 영역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마음에만 통제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자. 좋아하는 꽃향기도 사람마다 다 다르듯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모두의 마음 또한 내가 통제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 타인에 걸려 넘어진 당신에게.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능력은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이다. 처음 만난 타인에게 편하게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낯선 사람과 있을 때도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관계 초기에 유리하다. 깊이 있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비교적 편안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이다. 한 번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능력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려면 서로의 적정 거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편안하게 느끼는 친밀감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관계에서 타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감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유리하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전혀 형성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만 유쾌하고 밝아 보일 수 있다.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관계는 어려운 일이다. 인간관계는 왜 늘 어려울까?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관계에서 들인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없다면 힘들 만큼 참으면서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관계의 모양이 있을 것이고 그 모양이 충족시켜주는 나의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쓰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관계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함정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자유다. 그러나 타인을 바꾸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 결국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도 못하며 관계의 질도 나빠진다. 타인을 바꾸지 않고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건 서로의 필요가 반영된 노력이다. 즉, 내가 관계에서 바라는 필요와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는 것을 바탕으로 서로가 합의한 행동이 쓸모 있는 노력이다. 나만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관계에 들인 노력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면 관계는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는 공식이 존재할 리 없다. 내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니즈를 가정한다면 이것에 기반을 둔 노력은 쓸모없는 노력이 될 것이 뻔하다. 내 인생의 적을 처단하는 방법.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삶의 불편감을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소개하고 싶은 연구 결과가 있다. 바로 자기를 수용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처럼 타인을 수용하면 나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메시지다. 타인을 수용하는 것이 타인을 위하는 일만은 아니다. 나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이롭다.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의도를 떠나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며 여기까지 살아왔을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듯 그 누군가도 나로 인해 상처와 스트레스, 어쩌면 극한의 분노까지 경험했을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타인을, 특히 내가 또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런데 어딜 가나 늘 또라이는 존재하고 그 또라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여간다. 그 또라이는 내 뜻과 의사대로 바뀔 책임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그 또라이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부질없다. 어차피 몇 년 후엔 없어질 마음이다. 에너지를 내가 쓰고 싶은데 써도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나의 소중한 체력을 내가 또라이라고 판단 내린 그 사람에게 쓰는 것은 의미 없다. 게다가 나 또한 그 누군가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또라이 짓을 했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그 사람이 이 조직에 또라이 질량보전 법칙을 성립하는 존재라는 확신은 나의 성장에 해가 된다. 왜 그 사람은 안 바뀔까 생각해봤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것이며 그 사람과 나는 그냥
불편한 궁합인 것이다. 사람은 본인이 변하고 싶을 때 변한다. 주변에서 끈질기게 잔소리를 하건 말건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한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변하고 싶지 않을 때는 주변에서 뭐라 하건 말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또라이라 부르는 그 사람과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바꿔주길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얘기해서 나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전략을 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임을 수용하는 것이 깔끔하다. 그조차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운 좋게도 그 사람이 퇴사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의 것이다. 그 불확실성을 점치려는 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다. 내려놓자. 어차피 안 될 일이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주자. 그것이 더 나에게 이롭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관리하느라 삶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나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할 때와 같이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 상황일수록 그 필요성은 커진다.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이기에 이미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 최우선 관심이 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업무상의 문제 해결보다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 행동 등을 민감하게 살피게 된다면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흔들려 나만의 기준을 잃고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부수적인 일에 신경 쓰는 만큼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할 에너지는 줄어든다. 일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평가에는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나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듣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항상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그 평가의 대상이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 일을 잘하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속에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 영향은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 여전히 다른 무엇보다도 이미지가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잠깐 멈춰서 현재 내게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찬찬히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매겨지는 평판이 나의 실제 업무 성과만큼 중요할 순 없다. 게다가 그 평판을 챙긴다고 내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회사는 결국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기에 실적 없는 평판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이미지는 내가 생각한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시선을 내 안으로 비춰보기를 권한다. 우리가 사는 문화권에서는 평판과 체면을 중시하기에 타인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의 평판을 지나치게 신경 씀으로써 얻게 되는 스트레스는 나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그러므로 타인이 내게 내리는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순간에도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나에 대해 꾸준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평가는 타인의 것이다. 나의 숙제가 아닌 그들의 숙제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평판을 관리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자.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며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넘어졌다면 일어서면 그만이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는다. 위기는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도 있고 드문드문 찾아올 때도 있다. 상황적인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의지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런데 어떨 땐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도 있다. 지금까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주었던 그 무언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을 수반한다. 이럴 때야말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순간이다. 삶에서 한 번씩 넘어졌을 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내면의 힘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스트레스나 위기, 역경 등에 대한 정신적인 저항력 혹은 면역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회복 탄력성은 통제성과 긍정성,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통제성은 상황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내적 충동에 대해 스스로가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긍정성은 말 그대로 현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살아가면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와 다른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중요하다. 같은 위기를 겪더라도 회복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상황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상황은 악화된다. 회복 탄력성의 요소인 통제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의 세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통제성의 결여는 긍정성을 떨어뜨리고 긍정성은 사회성을 떨어뜨려 회복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괴로운 상황 때문에 힘들다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어 보자. 회복 탄력성의 한 요소인 통제성을 적극 발휘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행동을 하나씩 더해가는 거다. 예를 들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사회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회복을 돕는 행동을 더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단단해진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두려워 발걸음을 붙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그뿐이라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 회복 탄력성을 꾸준히 길러간다면 넘어질 때 잠깐은 아플 수 있어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까봐 두렵지는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치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이다. 편집된 인생에 휘둘리지 말자. 저만 빼고 왜 이렇게 다들 잘 나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그렇던데요. 인스타그램은 일상에서 가장 빛나고 멋져 보이는 찰나의 순간만을 편집하여 올리기 쉽게 만들어진 매체다. 한 장의 사진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어플 자체에 사진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타인의 가장 행복해 보이는 파편적 모습과 나의 인생 전반을 비교하게 된다. 이때의 비교는 그 자체가 비대칭적이다. 빛나는 사진으로 가득한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번뇌, 남에게는 결코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 등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나만 해도 어떠한가. 타인에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타당하게 비교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가 타인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지나치게 적다.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편집한 모습, 지인의 지인을 거쳐 어쩌다 들리는 파편의 정보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 외의 것은 대부분 추정이다. 반면 나의 인생은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 알고 싶지 않으면 어두운 면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비대칭적인 비교, 즉 남들의 하이라이트 씬과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건 불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인생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순탄해 보이는 특정한 순간만 맥락 없이 편집해서 보면 누구의 인생이라도 순탄하게 보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의 성과를 위해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자. 내가 놓쳤던 이면에 수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고충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이 삶에서 겪고 있는 고충의 무게가 힘겹다는 사실이 아닐까. 그러니 비교 때문에 힘들수록 비대칭적인 비교는 타당하지도 않으며 불행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 접근이다. 지금 행복해야 평생 행복하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생각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는 모양도 제각각 다르다. 과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참을 꺼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가슴 깊숙이 박힌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미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두는 사이 흘러간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내일 해야 할 업무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온전하게 맛볼 수 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연인을 보면서도 지나간 연인과 비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온전히 만끽하고 감사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때가 소중했음을 떠올리며 한탄하게 된다. 이토록 현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값지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현재에서 벗어나곤 한다. 인생은 언제나 지금부터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모두 끌어안은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일에 충실한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떠한 감정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훨씬 더 강하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한 나는 먼 훗날 든든한 나의 역사가 되어줄 것이다.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지은이, 이혜진, 편한 곳, 스몰빅 라이프.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패배감과 마음의 상처들을 스스로 치유하지도 못한 채 또 다른 타자로부터 받아내야만 하는 마음의 상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마음 속에 쌓여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해주는 독서의 시간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마음의 부채를 덜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